최근 서해 인근에서 태국군의 충격적인 군사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군사위성에 감지되었고, 분석 결과 이러한 태국의 군사적 행동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배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미군의 항공모함까지 급파된 상황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서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소속의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급하게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미국 정보부가 태국이 한국을 침공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고, 저는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태국의 우발 행동을 막기 위해 태국으로 파견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현재 한국이 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이제는 국교 단절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태국이 이 정도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건 너무도 당황스러웠기에 저는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게 진짜로 일어난 상황이 맞나 싶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에 대한 침공을 준비한다는 건 정말 미친 짓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국군의 병력은 그저 30만 명의 현역 군인과 20만 명의 예비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비록 태국의 인구수는 7천만으로 한국의 5천만보다 많지만 전쟁 발발 시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 수는 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군은 55만 명의 현역 군인과 310만 명의 예비군이 존재하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민방위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 유사시에 5천만 인구의 절반을 전쟁에 투입시킬 수 있고, 복무기간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기에 병력의 퀄리티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죠. 군사무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군은 T-84 오플롯 등의 구식 전차들을 600대 정도 운용하고 있고, 전투 차량 약 2,600대, 그리고 1,500개 정도의 견인 및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전부 구식무기고 대부분이 실제 상황에서 과연 작동을 할지조차 의심스러운 중국산 무기기에 태국군의 실제 전투력은 생각보다도 더욱 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 분야에서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전차이자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언제든 추가 보급이 가능한 K2 블랙 팬서를 포함한 약 2,300대의 전차를 운용 중이며,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첨단 표적 시스템과 통합된 최신 K-21 보병 전투 차량을 포함하여 약 3,400대의 장갑 전투 차량을 운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만여 대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규모 포병 전력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것으로 꼽히는 자주포 K9 썬더가 포함되죠. 즉, 한국과 태국은 단순한 육군 전력만 비교해놓고 봐도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군력에 대해서는 더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최신 기종 전투기 400여 기를 운용 중이지만, 태국군은 구형 F-5를 포함한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된 구형 전투기 50대가 다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해군력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그 경쟁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 태국의 해군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태국이 한국을 침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특공대와 다름없는 형국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건 1km 거리 밖에서 저격총을 가진 특수부대원에게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달려드는 꼴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 태국도 자신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들은 그저 누가 말려주기만을 기대하며 액션만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미국을 대표해서 파견 온 저를 본다면 분명 태국은 못 이기는 척 한국에 대한 압박을 그만둘 게 분명했죠. 그런데 그렇게 태국 정부 회의실에 들어간 저는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정말로 한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부터 태국 정부 대변인까지 그야말로 태국에 이름 있는 고위 인사들이 전부 모여서 자신들은 한국을 이길 수 있으며
이건 한국이 태국의 자존심을 건든 대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태도에서 뭔가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태국이 정말로 한국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리는 없고, 이들이 해오는 주장도 뭔가 누군가에 대한 헛된 믿음을 바탕으로 전개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국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고, 태국이 중국의 사주를 받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펼쳤구나를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1대1로 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줄곧 시행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태국의 반한 감정은 중국에 있어서 한국을 압박할 좋은 카드로 여겨졌던 모양이었고, 중국은 태국이라는 바지사장을 내놓으면서 태국을 조종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태국으로 돌리며 한국을 공격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의 중 쉬는 시간에 저는 본부로부터 충격적인 긴급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봐 라이언, 놀라지 말고 들어. 군사위성으로 확인해 본 결과 태국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한국을 압박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포착되었어. 즉, 이 모든 건 중국이 태국을 이간질해서 생긴 결과라는 거야. 태국이 중국이라는 거인과 연합했으니 이젠 미국 측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어. 우리는 우리의 최후방국인 한국을 지켜야 하고 현재 태국과 중국 모두를 압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놨어. 국방부는 진작에 정보를 입수한 뒤 사전 조치를 취해놨다고 했으니 아마 지금쯤이면 태국도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을 거야. 정말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을 건든 대가는 컸습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중 하나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첨단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순양함 및 구축함 등의 호위함을 한국의 서해 인근으로 파견시켰거든요. 특히나 로널드 레이건호에 배치된 FA-28 슈퍼호넷은 한국 공군과 전투항공 순찰 및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미국과 한국군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 대표적인 전투기로 중국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였기에 중국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게 분명했습니다. 이건 중국과 태국 모두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게 분명했어요. 항공모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 국가를 완전히 괴멸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인데, 그러한 항공모함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나라든 한국을 건드렸다간 즉각적인 공습을 통해 석기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과 일맥상통했거든요. 심지어 미군은 태국의 해상이 아닌 중국 인근의 해상인 서해로 출병했는데요. 이는 미국은 태국의 뒷배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중국이 만약 경거망동을 한다면 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순간에 불바다가 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미군은 로널드 레이건함 외에도 현재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어 있는 칼빈슨 항모타격단과 오하이오급 잠수함 등의 추가적인 군사자원을 태국 인근 해상에 배치했는데요. 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 태국 해군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기에 태국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국의 전투 잠수함의 포구에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회의실로 다시 들어가니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막 미군이 항공모함을 출병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지 제게 급격하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태국 정부 대변인은 마치 대변이 마려운 강아지의 표정을 지으며 사실 한국의 태국인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 태국 또한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새로운 파트너로 중국을 받아들일 계획은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빌빌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파트너인 중국은 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약속할 테니 한국을 압박할 만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라고 지시했기에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미 해군이 제발 돌아가 주기를 간청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건 전부 중국이 계획한 한국에 대한 도발이 맞았던 것이죠. 사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태국을 경제적으로 옥죄고 있던 게 사실이고 이미 상당수의 중국 자본이 태국의 부동산과 인프라,
제조업 분야를 점령하고 있던 터라 태국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투는 진행될 대로 진행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태국에 대한 경제 종속과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이 어우러져 태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모양이었고, 저는 어딜 가나 혼란만 야기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견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중국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의 영향력을 자신들의 영토 야망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지역 문제에 대해 보다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협박하는 것을 목표로 태국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태국의 군사적 위협에 정신이 팔려 있는다면 중국의 지역 확장주의 활동에 반대할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중국은 그 틈을 타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먹어버릴 계획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반도체, 통신, 첨단 제조 분야에서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데요. 이러한 산업은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중국은 빠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칩과 같은 한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군사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국의 기술 지배력을 방해하고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국이 지역 강대국이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이와 같은 군사적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처럼 한국의 기술력 또한 압박을 통해 탈취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그간의 중국과 태국이 벌인 수상한 움직임이 전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태국은 서해나 동중국해 등 한국 영해의 인근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곤 했고, 특히나 이들은 기습 상륙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동안은 태국이 한국에 그러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좌시해왔지만 태국군과 중국군은 한국 압박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한국 해역 인근에서 여러 합동훈련을 실시한 거였습니다. 저는 태국의 이러한 음습한 태도에 약간의 불쾌감이 들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박 한 번에 나가떨어지는 태국의 모습에 상황이 잘 해결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대변인의 말을 곱씹어 볼수록 저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 황당한 감정이 들더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한 건 전부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고, 한국은 태국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며 정식으로 항의했음에도 태국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런 식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및 태국인 입국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태국은 여전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고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차별이니 뭐니 하며 한국에 반감을 갖는 것이며, 심지어 중국의 꾀임에 넘어가 한국의 군사적 행동까지 보이다니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 내에서 약물이나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의 질 낮은 범죄를 일삼으며 그야말로 한국의 치안을 약화시키는 주범인데요. 그런데 태국은 한국에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런 범죄자들을 함부로 처벌하지 말고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하라는 황당한 주장만을 일삼고 있으니 이건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이기적인 태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국인들의 만행을 전부 다 읊어주면서 태국 정부 대변인에게 한국에 사과할 마음은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대변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지 논점을 교묘히 바꾸며 황당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돕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항공모함은 출병하는 데만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데 과연 한국 따위가 미국이 이 정도로까지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가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한국은 그저 노예의 역사를 가진 가난한 국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식민지 이후 전쟁까지 거치며 완전히 황폐해졌죠. 반면에 태국은 단 한 번도 자치권을 빼앗기지 않은 저력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지만 태국은 일본이라는 열강 세력과도 잘 지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태국은 열강 세력에게도 인정받는 강력한 국가이자 외교력도 상당히 좋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중국 또한 태국을 동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했기에 서로 간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 또한 한국을 그저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로 묘사하고 있고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진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빈민국일 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도 모르고 헛소리를 내뱉는 태국의 모습을 보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태국에 연민의 감정마저 들었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나 믿을 만한 강력한 파트너라면 태국은 왜 미국이 항공모함을 출병시키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바닥에 빌빌 긴다는 말인가요? 저는 태국의 앞뒤가 다른 태도에 한심함을 느끼면서도 사실만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정말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유감이군요. 뭐, 이해는 합니다. 대변인의 말처럼 한국은 일본에 의해 점령당한 적이 있으며 태국은 열강 세력에게 지배당한 적이 없는 국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한국은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빈곤국가에서 21세기에 이르러 기술, 자동차 제조, 조선과 같은 산업 분야의 리더가 되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급격한 발전은 개발도상국들의 지침서와 같은 경제 모델이고 태국 또한 한강의 기적을 그대로 따라해 경제 발전을 꾀했으나 실패했죠. 한국이 그렇게나 후진국이라면 태국은 왜 한국처럼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이건 그냥 태국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태국은 최근 수십 년간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결국 이와는 달리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반감을 품게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태국의 무기력한 역사를 정당화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정말 참을 수가 없군요. 한국은 일본이라는 열강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웠고 결국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어떻죠? 태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식민지 압력을 교묘하게 헤쳐나가며 주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그러한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에 무기력하게 영토를 떼어줘야 했으며 일본에는 거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수준의 이권을 제공했죠. 그리고 이러한 굴욕적인 이권 제공에 대한 폐해는 아직까지 남아 태국의 발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한국의 과거 빈곤과 식민지 역사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싸우지도 않고 자신의 영토와 이권을 양도한 비겁한 태국보다는 끝까지 싸워서 결국 아무 영토도 이권도 빼앗기지 않은 한국이 훨씬 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미국이 왜 막대한 지출을 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주는 거냐고 물었는데 이건 당신이 이번 회의에서 한 말 중 유일한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미국은 아무리 동맹국이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려 본 후 이익이 발생할 때만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 어떤 동맹국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존재고 우리는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항공모함 출병급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대체 미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며 당연히 전 세계가 이러한 호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하이닉스, 현대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미국조차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의 반도체 산업부터가 그렇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끄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60% 이상과 슈퍼컴퓨터, AI, 방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로직 칩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거든요. 애플,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세계 최첨단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서버에 이르기까지 한국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차세대 양자 컴퓨터와 군사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엄청난 기술 격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죠. 한국의 칩은 아이폰이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F-35 스텔스 전투기와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미국의 극비 방위 기술에도 전력을 공급할 정도로 발전해 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가 없다면 미국의 최첨단 군사 기술은 그 즉시 중단될 거란 말입니다. 태국은 사실상 방산 기술력이 전무하기에 자국의 군사무기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한국 기술의 강력함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눈치인데요. 그런데 한국산 칩은 중국과 유럽 또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멈추면 중국의 방산 공장 또한 완전히 멈추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한국과 척을 지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방위력 자체를 구축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방산 공장에 멈춘 중국과 태국 연합군이 자체 기술력을 통해 최첨단 군사무기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초반에야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태국과 중국이 우위를 점하겠지만 결국 생산 기반이 없는 태국 중국은 한국에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강력하고 이건 미국이 한국을 최후방국으로 여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헛웃음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력이 대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며 말이죠. 그러나 한국 문화는 군사적, 경제적 혜택을 넘어 미국의 K-팝, 드라마, 뷰티 산업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소프트 파워 도구가 되었으며 한국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간의 공유 문화 공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인기는 미국 파트너에 대한 우호를 구축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미국 플랫폼은 한국 콘텐츠로 가득 차 있어 전 세계 시청률과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문화 수출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국제 대중문화 소비의 허브로 만들었죠. 그리고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인 반미 감정을 약화시키는 데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건 세계 위에 군림한다는 것과 같지만 또한 반대 세력의 맹목적인 미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덕분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반미 감정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소프트 파워는 너무 강력해져서 탈북자들도 K-팝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의 여러 협업을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더욱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죠. 이러한 문화적 지배력은 돈이나 군사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가능하게 하기에 한국은 문화력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일방적인 거래와는 거리가 멀고 한국의 기술 혁신,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분명하죠. 한국은 미국의 미래 지배력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미국이 가진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 말에 대변인뿐만 아니라 태국의 고위 관계자들 전부는 합주기가 되어 땅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어 쐐기를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신은 태국과 중국은 굳건한 동맹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태국은 그저 중국에 이용당하는 신세일 뿐입니다. 자,
중국이 태국의 인프라 건설에 지원을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는 현재 누구 것이죠? 태국의 수많은 인프라들과 이권 사업은 분명 태국 영토에 존재하지만 결정권자는 전부 중국이고 따라서 이는 중국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김 한 번이면 태국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프라들을 아예 쓰지도 못하게 되죠. 태국이 중국의 말을 듣고 한국의 군사적 압박을 시도한 것도 전부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 때문 아닌가요? 즉,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손아귀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하건대 태국이 중국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국에 붙는 것밖에 없죠.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이 한국을 중상모략하며 군사적 도발을 가하는 이유 또한 한국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태국이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한국에 납작 엎드린다면 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배를 견제해줄 파트너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존심만을 부리며 중국에 붙는다면 태국은 10년 내에 중국의 속국쯤으로 전락하게 되거나 혹은 중국에 이용당해 한국을 공격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다가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의 반격을 통해 하루 만에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렇게 제 말을 끝으로 회의는 다소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한국을 공격할 것처럼 눈을 부라리던 태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제 말을 듣더니 착한 송아지 눈망울이 되어 두려움에 떨었고 태국은 이제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한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태국이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태국에서의 제1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